환자가 불편할 때 여러 가지 보조 장비를 쓰겠죠. 그 보조 장비에는 뭐 워커, 보행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지팡이, 목발이 있을 수 있는데 지팡이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족보 같은 문제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럼 이때 지팡이를 잡을 때는 손잡이가 어디쯤의 높이가 좋아요? 환자의 둔부 높이. 지팡이 손잡이는 환자의 둔부 높이가 좋고 팔꿈치는 어느 정도 구부려지는 게 좋다? 팔꿈치가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높이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어디쯤에 두는 게 좋다? 새끼발가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새끼발가락에서 앞으로 15cm 그리고 옆으로 15cm 그죠? 지팡이로 이동할 때 돌아. 그리고 지팡이 이동 방법에서 순서 묻잖아요. 순서. 그럼 그 순서에서 자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 지건마라고 했죠.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그 다음에 내려갈 때랑 평지를 갈 때는 지마건이라고 했습니다. 지마건 됐나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보조도구 중에서 목발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목발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는 어느 정도 구부러지는 게 좋다?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때 목발을 보행할 때는 목발을 두는 위치도 어디에 두는 게 좋다? 지팡이하고 똑같아요. 새끼발가락 기준으로 앞으로 15 옆으로도 15cm에 두고 팔꿈치가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높이가 좋겠고 그리고 이때 목발 같은 경우에 보행할 때는 어디에 체중을 싣는다? 체중 부하는 어느 부분에 하라 그랬습니까? 애과가 아니고 손목 그죠? 또는 팔목 그죠? 팔목, 손목 또는 손바닥 전부 다 손이나 팔에 힘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애과의 체중을 싣는다 이래 말하면 X라고 했어요. 애과가 아니라 손목, 팔목, 손바닥 이런 데다가 체중을 싣는다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봐주실 것. 그리고 목발 보행을 처음 할 때는 보폭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그죠? 목발 보폭을 짧게 해서 하는 게 다치지가 않는다. 그럼 목발 보행하기 전에는 환자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미리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좋다? 힘을 키워줘라. 상체 쪽에. 그래서 이렇게 앉은 채로 상체에 팔굽혀펴기를 해서 손과 팔의 힘을 강화시켜라 라는 거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발로 이동할 때는 계단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목발은 여러분 목발하고 아픈 다리는 함께 짝꿍이야. 절대 따로따로 안 해요. 목발 아픈 다리 함께 갈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발과 아픈 다리가 간다는 거.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올라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지를 갈 때랑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픈 다리는 항상 짝꿍 같이 가야 돼. 목발. 그래서 목발과 아픈 다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내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지팡이 할 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지팡이도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올라갔어요.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목발이나 지팡이나 무조건 어떻게 한다? 건강한 다리가 올라가고 아픈 다리가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세요. 됐나요? 올라갈 때 평지, 내려갈 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발 같은 경우는 평지를 갈 때 방법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점 보행, 그 다음에 4점 보행, 2점 보행이라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3점 보행이 시험에서 몇 번 언급이 되었었죠. 3점 보행은 한쪽 다리가 약할 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수업 시간 누누이 강조했죠. 한쪽 다리가 약할 때. 그럼 이때 한쪽 다리가 약할 때는 어떻게 갑니까? 그랬을 때 무조건 목발하고 아픈 다리는 조인돼서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 목발과 아픈 다리 먼저 나가고 건강한 다리가 나가고 평지 갈 때랑 똑같았어요. 여기 아까 목발과 아픈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이렇게 나가는 게 3점 보행입니다. 그림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목발 찍은 자리 2개
찍은 자국, 그 다음에 또 아픈 다리 나가는 거 자국하고 같이 나가는 거, 그거하고 건강한 다리 나가는 거, 한쪽 다리가 약할 때 한다는 거. 그 다음 이번에는요 사점보행이었죠. 그러면 사점보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사점보행은 나가는 게 양쪽 발에 체중을 실을 수 있을 때, 그죠? 양쪽 발에 체중만 실을 수 있어요. 다리가 아니라요. 양쪽 발에만 힘을 실을 수 있어서 다리는 힘이 없어요. 다리는 힘이 없으니까 좀 위험하죠. 천천히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행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나가야 될 때, 고를 때 하는 게 뭐다? 사점보행입니다. 그럼 얘는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천천히 하나, 오른쪽 목발, 왼쪽 발, 이 말은 목, 발, 목, 발 이렇게 나갈 거예요. 목, 발, 목, 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사점보행이라서 천천히 나가는 거는 다리에는 힘이 없고 발에만 힘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을 사점보행이라고 합니다. 목, 발, 목, 발 이렇게 나갈 거예요. 됐나요? 반면 이점보행은 여러분 사점보행 목, 발, 목, 발을 두 개로 줄인 거예요. 어떻게 난 거예요? 목, 발 같이 나갈 거야. 목발 그 다음에 목발 같이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점보행은 빨라. 속도가 빨라. 왜냐하면 다리에 힘이 있거든. 양쪽 다리에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나간다? 목발, 목발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목발 같이 나갈 거야. 그 다음에 또 목발 같이 나갈 거예요. 목발 한 번에. 그 다음에 목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점보행. 목발, 목, 발 이렇게 따로 나가는 거는 뭐죠? 사점보행. 목, 발, 목, 발 이렇게 나가는 건 사점보행. 목발 함께 나갈 거야. 그 다음에 목발 함께 나갈 거야. 이거는 이점보행. 그 다음에 양쪽 목발, 아픈 다리 함께 나갈 거야.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이렇게 나가는 거는 삼점보행. 세 가지 여러분 구별하십니다. 다 잊어버린다면, 다 모르겠다면 삼점보행이라도 알아두실 걸. 양쪽 목발 그리고 아픈 다리 함께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시면 이번에는 침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가 침상에서 이렇게 앉힌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어느 쪽으로 앉아야 돼요? 환자가 건강한 쪽에 우리는 서야 되겠지. 그래야 환자가 건강한 쪽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환자가 보행기를 가지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지팡이도 손잡이는 어느 높이였어요? 환자 엉덩이 높이. 보행기도 환자 엉덩이 높이. 팔꿈치 구부러지는 각도도 30도 똑같아요. 보행기, 지팡이, 목발 똑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침상입니다. 자, 침상의 종류가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개방침상이라는 거, 이건 어떤 거냐면요. 환자가 엑스레이 찍으러 잠깐 갔어요. 잠깐 자리를 비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는 잠시 환자가 방을 비울 때 잠깐 방을 비웠을 때 해놓는 침상을 개방 침상으로 해서 환자가 돌아왔을 때 이불을 반절 정도 내려서 예쁘게 정리해 두어서 환자가 침대에 슬리퍼 벗고 올라가서 발을 집어넣고 반절 접어진 침대 위에 침구를 덮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는 거는 개방 침상. 그 다음에 사용 중 침상과 구별하세요. 사용 중 침상은요, 환자가 움직일 수 없이 누워있는 채로 침대를, 시트를 갈아주는 거. 그럼 어떻게 갈아줍니까? 환자분 옆으로 누우실게요 해서 옆으로 측위로 눕히는 거죠. 그때 옆에 사이드레일을 올려놓고 측위로 눕혀주고 반 정도 깔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가서 사이드레일 이쪽 올린 다음에 반대쪽에서 환자분 옆으로 누우실게요 하고 눕혀주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누워있는 채로 침대 시트를 갈아줄 때는 사용 중 침상. 됐나요? 잠깐 자리를 비워서 없어. 그럴 때 하는 거는 개방 침상.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자가 디스차지,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나서 새로 어드미션할 환자를 위해서 깔아두는 침상은 뭐라고 합니까? 빈 침상이라고 하겠죠. 빈 침상. 이거는 새로 입원할 환자를 위한 침상입니다. 그럼 처음에 뭐를 깔까요? 매트리스 위에 밑 혼이불을 깔겠지.
밑혼니부를. 그럼 이때 밑혼니부를 깔 때 어느 쪽에 여유를 더 둡니까? 머리 쪽에 혼니부를 더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지만 밑에 친구를 단단하게 당겨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밑에 친구를 단단하게 당기는 이유는 뭡니까? 안 그러면 밑에 친구가 시트가 헐거워져 있으면 구겨지지. 그럼 구겨지면 뭐가 생긴다? 욕창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결론 낼게요. 밑 혼니부를 깔 때 어느 쪽에 여유를 더 둔다고요? 머리 쪽에. 그 이유는 밑 친구를 단단하게 하려고. 그런 문제에서 밑 친구를 단단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래 말하면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셨죠? 그거 보시고 밑 혼니부를 깔았어요. 근데 깔았는데 그 자리에 환자가 자꾸 요실금으로 싸 또는 설사하고 구토해. 그러면 시트가 자꾸 젖으니까 시트가 젖지 않도록 뭐를 깐다? 고무포를 까는 거죠. 그럼 이때 고무포는 어느 위치에 갑니까? 아까 어깨에서 무릎까지 깐다 그랬죠. 어깨에서 무릎까지 중앙에 깔되 어깨에서 무릎까지 위치하도록 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깔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고무포 위에 환자를 바로 눕힐 순 없잖아. 고무포를 덮을 만한 반혼니부를 까는 거죠. 반혼니부. 그리고 그 위에 윗혼니부를 반혼니부를 깔고 환자 베개 두고 누울 거야. 이때 베개는 터진 쪽이 반대쪽으로 가게 해서 환자가 눕겠죠. 그리고 그 위에 윗혼니부를 덮는 거죠. 그럼 윗혼니부 위에 뭐를 둡니까? 담요 두잖아요. 그럼 이때 담요는 윗혼니부보다 한 20cm 정도 밑으로 내려서 하는 거죠. 그리고 윗혼니부를 접어서. 여러분 상황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침상은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새 거입니다. 하는 의미로 침상보로 전부 다 덮어놔야 돼. 담요까지 전부 다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을 빈 침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상에 보조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5번, 6번, 7번, 8번 보조도구들 있죠. 그리고 그림 문제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도구는. 그래서 그 중에서 크레들이라는 거. 여러분 그림 안 보여드려도 되죠? 크레들은 어떤 거 비닐하우스 골격처럼 생겼다 그랬어? 이거는 위 친구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그럴 때는 크레드를 대고 위에다 이불을 덮어준다. 또 어떤 경우 화상이나 피부 이식. 그래서 화상 환자, 피부 이식 환자 이런 말하면 크레드를 댄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6번에 대전자 두루마리 중요하죠. 대전자 두루마리는 다리가 어떻게 바깥으로 휙 도는 거 외회전을 방지할 때 쓰는 도구다. 그 다음에 다리가 하수족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건 뭡니까? 발가락 끝이 아래쪽으로 떨궈지는 거죠. 하수족 또는 다른 말로 족저굴곡. 그죠? 이거를 막는 거. 족저굴곡 하수족을 막는 게 뭐다? 발지지대라는 거를 되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8번에 손두루마리라는 건 뭐였습니까? 손에다가 휴지심처럼 생긴 거를 손에다가 대어주는 이제 쥐어주는 거죠. 쥐어주면 손가락 모양이 굴곡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가락의 굴곡 상태를 도와주는 보조도구가 뭐냐? 손두루마리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림 문제로도 찾을 수 있으실 것.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술 부위에 상모 범위라는 거 있었죠. 자, 수술할 때 우리 상모하죠. 상모할 때는 수술 부위보다 어떻게 한다? 넓게 깎는다. 시험 문제에서 수술 부위보다 최대한으로 넓게 한다. 그 말은 틀렸고 수술 부위보다 넓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환자가 복부 수술을 한다면 상부는 어디서부터? 유두선부터 하부는 서해부 중간까지 깎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부위보다는 약간 넓게 깎는다. 그리고 이때 깎는 이유는 뭐 때문에 깎습니까? 감염 예방.
그저 감염 예방 때문에 깎는다.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24시간 동안은 환자 드레싱을 새로 하지 않고 꺼즈가 졌더라도 그냥 소독 꺼즈를 덧대어준다 그랬어요. 그냥 분비물이 새어 나왔다면 위에다가 덧대어주는 거예요. 왜?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첫 드레싱은 24시간 지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 들어갈 때 수술 전 투약이라는 거를 하죠. 그럼 수술 전 투약은 몇 분 전에 합니까? 30분 전에 하고, 노인 같은 경우는 1시간 전에 투약을 하죠. 왜냐하면 약 효과가 늦게 나타나니까 노인은. 그리고 투약을 하고 나서 침대, 난간, 사이드 레일을 올려준다는 거 중요하죠. 만약에 사이드 레일을 올려주지 않았다가 환자가 떨어졌어요. 낙상했어요. 그건 뭐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안에서 실수한 거죠. 업무상 과실,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 수술 전에 투약하는 거는 약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트로핀이라는 게 있다. 자,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양리에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호흡기 분비물을 감소시키는 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트로핀 투여하면 여러분 맥박이나 호흡이 어떻게 된다? 빨라집니다. 호흡도 맥박도 빨라집니다. 아트로핀 투여하면. 그 다음에 몰핀, 데메롤은 수술 전에 왜 줍니까? 환자가 수술로 인한 긴장감을 좀 떨어지게 하려고 약간 긴장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이 몰핀, 데메롤입니다. 그럼 이 약은 호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줄어드니까 릴렉스 되니까 환자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몰핀, 데메롤 같은 것 때문에 수술 전 투약하고 나서는 침대, 난간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리도카인은 수술 전에 주로 어떤 효과 때문에 많이 씁니까? 국소 마취. 국소 마취의 효과로 리도카인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 리도카인 하면은 어떤 효과도 있습니까? 부정맥 치료제 또 되기도 하죠. 부정맥 치료제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부정맥을 막는다, 항부정맥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리도카인을 쓰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국소 마취제 효과를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 후 환자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가래거든요. 가래가 안 나오면 모기폐, 폐렴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합병증을 막겠다는 거. 이때 합병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모기폐, 그리고 폐렴 이런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거 합니까? 환자에게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먼저 환자에게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또 기침하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기침하세요. 가래 잘 나와야 되니까. 가래 잘 나야 되니까. 또 어떤 거 합니까? 일찍 일어나 걸으세요. 조기 이상. 그리고 자세는 어떤 자세가 좋아요? 반자위가 좋겠죠.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조기 이상이라는 거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일어날까요? 24에서 48시간 안에 일어나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움직여야 가스도 안 차지, 복부가스 팽만을 예방하려고, 그리고 움직여야 호흡기계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어. 왜? 가래가 잘 나오니까. 그리고 움직여 여러분 빨리 회복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움직여야 피들이 혈액순환도 잘 돼.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혈전성 정맥염 이런 거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빈혈 예방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복부 창상, 상처가 있는 게 뜯어질까봐 걱정한다면 안 움직이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창상 파열 예방하고 조기 이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됐죠?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 합병증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호흡기 합병증이에요. 그럼 호흡기 합병증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무기폐, 가래 때문에 생기는 또 폐렴 이런 게 있고, 특히 노인들한테 가장 많은 합병증, 호흡기 합병증은 뭔데요? 무기폐 같은 거거든요.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심맥관 허탈. 심맥관 허탈, 쇼크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많아서.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안 움직여서 피가 안에서 고여서 피떡이 진 거, 혈전성 정맥염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상처에 뭐가 멸균적으로 안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드레싱 같은 거 문제로 인해서. 그죠? 이런 것 등이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발간호 한번 볼까요? 두발간호. 자, 두발간호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때 엉성한 빗을 사용하고 엉켰을 때는 오일이나 알코올을 발라서 좀 풀어주라. 오일이나 알코올을 적신 다음에 빗어주면 좀 엉킨 데가 낫다. 그 다음에 2번 기억하세요. 세발은 머리 감겨주는 거예요. 머리를 감겨줄 때는 침대 높이를 어느 높이로? 허리 높이로 해야 우리가 부담이 적겠죠. 그 다음에 혈액에 만약에 머리에 피가 묻었다. 혈액에 묻은 게 아니라 혈액이 머리에 붙었다. 이러면 혈액을 녹이는 과산화 소스 같은 걸로 닦아줘라. 그 다음에 머리를 감길 때는 그냥 환자분 이리 오세요 하고 머리를 잡아 당겨서 감기는 게 아니라 환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감겨라. 그리고 감길 때는 손톱으로 문지르지 말고 손가락으로 두피를 문질러줘라.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탈수입니다. 여러분 탈수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증상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반복했으니까 하시고, 이때 아기라면은 대천문이 어떻게 됩니까? 함몰되죠. 그리고 이때 탈수의 증상 중에서 열이 날 수 있다 그랬죠. 열 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탈수가 일어나면 물이 막 빠져나갔으니까 누구도 나갔어? 칼륨도 나도 나갈래 하고 나갔기 때문에 칼륨의 수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떨어진다. 그리고 이때 체온은 열이 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물이 막 빠져나가니까 소변은 양이 적죠. 핍류가 나타날 거야. 소변의 양이 적어. 그럼 핍류가 일어나니까 소변이 진하다, 묽다, 진하다. 핍류 때는. 그죠? 그래서 요 비중은 어떻다? 상승한다. 그리고 물이 적으니까 여러분 혈액 안에 혈장이 줄어든 거죠. 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건더기인 알갱이가 좀 많아 보여. 진해 보여.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 수치는 어떻게 한다? 상승한다. 피에 물 성분이 빠져나가니까 건더기인 혈구, 헤마토크릿, 헤모글로빈 이런 거는 좀 많아 보이는 거죠. 상승한다. 되셨어요? 그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여러분 상처를 소독하는 방향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자, 상처는 일반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보통 간주를 해서요. 소독할 때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 외울 거 없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그냥 한번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자, 상처를 소독할 때는 상처가 먼저 닦아야 돼. 상처를 깨끗한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소독하는 방향이 1번이 요게 상처야. 그래서 상처를 어떻게 한다? 위에서 아래로 닦는 거죠. 가운데가 상처거든. 상처를 먼저 닦아. 그 다음에 상처를 먼저 닦고 상처에서 벗어났을 때 안에서 밖으로 닦는 순서니까 그 다음이 뭐 2번 요거 닦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닦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상처 멀리서 4번 5번 이렇게 닦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처를 먼저 닦는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먼저 닦고 그 줌으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 그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로요. 두 번째 그림도 어떻게 닦는 겁니까? 상처를 닦는데 여러분 페이지에서 41페이지였죠. 상처를 닦을 때 상처 중심에서 어떻게 안에서 밖으로 닦는 거예요. 여기가 상처거든요. 상처를 중심으로 안에서
밖으로 닦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상처를 중심으로 안에서 밖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는 거. 자, 여기가 상처가 있다면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그 다음에 여기 상처가 있다면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자, 여기 상처가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처를 닦을 때 원을 그리면서 만약에 닦는다면 어디서부터 할까요? 안쪽에서 하겠죠. 그래서 상처 중심으로 안에서 닦아요. 그래서 이게 막 돌려가면서 닦는 게 아니라 한 번 닦고 겹치지 말고 버리고, 또 다른 소독솜 집어서 또 안에서 밖으로 닦고 버리고, 또 새 소독솜으로 안에서 밖으로 닦고. 그래서 상처에 안에서 밖으로 닦는데 어떻게 돌려가면서 겹치지 않게 닦는다는 거, 그 말입니다. 자, 상처를 닦을 때 위에서 아래로 닦아도 되고요, 또는 안에서 밖으로 닦아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 돌려 회전을 한다면 겹치지 않게 닦고 버리고, 또 닦고 버리고, 또 바깥으로 닦고 버리고 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드레싱의 종류입니다. 40페이지에 있었을 겁니다. 40페이지에 드레싱의 종류. 자, 드레싱의 종류에서 첫 번째가 요 그림, 이지덤, 듀오덤 이런 그림 있죠. 요런 그림이 1번에 있는 진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죠. 자, 진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은 물을 좋아하는 성분이 어떡합니까? 분비물을 빨아당겼지. 그래서 빨아당겨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면 불룩하게 뭐를 만듭니까? 젤을 형성했죠. 그래서 삼출물을 흡수하고 젤을 만든다. 그리고 그 상처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진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이지덤, 듀오덤 이런 거예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2번에 진수성 젤 드레싱이라고 했어요. 자, 젤 드레싱은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있는 요 그림이요. 네 번째 그림, 여기 밑에 보시면 젤을 연고처럼 생겨서 젤을 짜주죠. 그럼 젤을 짜주면 어떤 경우 아니면 딱지가 앉았을 때, 마른 딱지가 앉았을 때 그 조직에다가 물기를 주는 거지. 물기를 줘서 마른 딱지가 약간 불려지는 거죠. 좀 불려져서 물기가 노골노골하게 가서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 거, 그런 말이 나오면 진수성 젤 드레싱입니다. 그래서 진수성 젤 드레싱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거다? 괴사 조직 이런 말 들어갈 거야. 괴사 조직, 마른 딱지, 딱지가 앉은 조직에 물기를 줘서 마른 딱지, 괴사 조직이 어떻게 된다? 저절로 떨어지게 돕는 거를 뭐라고 한다? 진수성 젤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수성 젤 드레싱은 괴사 조직을 소화해서 자연 분해를 돕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투명 드레싱, 이건 어렵지 않죠? 우리 여드름 패치 같은 거하고 똑같고 정맥주사 부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해서 상처 관찰이 용이하다 이런 말하면 투명 드레싱. 그래서 정맥주사 부위 또는 여드름 패치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괴사 조직이 없는, 딱지가 없는 부분에 수술 부위가 작거나 표재성 상처, 표면에만 있는 상처, 여드름 같은 그런 상처에는 투명 드레싱을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은 칼슘이라는 데 포커스를 두셔서, 칼슘은 어떤 일을 합니까? 혈액 응고, 지혈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혈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이라고 하십시오. 칼슘, 지혈 연관시키세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폼 드레싱이라고 했어요. 자, 폼 드레싱은 여러분 두께가 어떻다? 두툼해요. 폭신폭신해요. 그럼 폭신폭신하고 두께가 두껍다는 말은 분비물이 어때요? 많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3단계 욕창이라고 했는데 3단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욕창에 분비물이 많을 때 쓴다는 거. 그래서 얘는 분비물이 없는 상처라면 폼 드레싱을 할 필요가 없겠죠. 분비물이 많아서 많은 양의 삼출물을 흡수한다 이래 말하면 폼 드레싱.
그 다음에 꺼즈 드레싱 하는 것도 있죠. 약 같은 거 소독약이나 이런 거 발라서 꺼즈로 하는 거죠. 꺼즈 드레싱이라는 것도 있다. 그럼 꺼즈 드레싱 중에서 우리가 욕창이라든지 또는 화상 부위에 꺼즈 드레싱을 한다면 이때 처음에 젖은 부분 있죠. 욕창 입었고 화상 부분이니까 분비물이 막 나오는데 거기다가 마른 꺼즈를 붙이면 안 되겠죠. 들러붙으니까. 그래서 약품 생리식염수나 베타딘이나 이런 걸 묻혀서 젖은 꺼즈를 상처 위에 붙여줘야 되겠지. 상처 위에. 그러면 젖은 꺼즈를 붙여주는 거를 우리가 젖었다 그래서 웻이라고 했는데 왜 젖었다. 이거는 젖은 꺼즈라는 거였습니다. 맞나요? 그럼 젖은 꺼즈를 먼저 붙였어요. 그 위에 뭐를 붙였습니까? 그 위에 마른 꺼즈를 위에다가 덮어주지. 그럼 마른 꺼즈 드라이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라는 말은 건조된 꺼즈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레싱을 뭐라고 합니까? 젖은 꺼즈를 먼저 붙이고 마른 꺼즈를 붙이는 거를 wet to dry 드레싱, wet to dry 드레싱이라고 했죠. 그래서 젖은 꺼즈 먼저 붙이고 마른 꺼즈 붙인다. wet to dry 드레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고붕대 한번 볼까요? 자, 석고붕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몸통에다가 석고를 했을 때 환자가 배가 빵빵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고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 이런 게 나타나는 거는 몸통에다가 석고를 했을 때 일어나는 합병증인 거죠. 그런 합병증을 뭐라고 한다? 석고붕대 합병증이라고 해서 석고붕대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통에다가 석고를 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빵빵하고 속이 메스껍고 구토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석고붕대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럼 이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타났다면 방법은 석고붕대 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지금 이 그림처럼. 이런 경우는 합병증이 뭐다? 석고붕대 증후군. 몸통을 너무 쪼여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안 좋고 토하고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들 중에 여러분 조영제라는 거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조영제를 쓸 때 이때 조영제는 마법의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넣어서 혈관이 막혔나 또는 혈관이 기형인가 혈관을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검사를 뭐라고 한다?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죠. 주로 언제 합니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데 있죠. 어느 부분이 막혔나 좁아졌나 이런 걸 보는 거죠. 뇌혈관 이런 것도 볼 때.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는 거를 혈관 조영술이라고 한다. 이때 조영제를 쓴다고 했는데 조영제를 쓸 때는 이 조영제에 알레르기가 있나 없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조영제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환자들의 대부분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몰라요.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나 없나 모른다고요. 그럼 이때 조영제에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뭐라고 물었는다? 계란이나 닭고기에 알레르기가 있나요? 물어보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조영제에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서 문진을 하라. 그 다음에 바륨관장이라는 거 있죠. 자, 바륨관장은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직장 안으로 넣어서 직장이나 S자상 결장에 혹이 있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륨관장인데 바륨을 넣어서 내가 그 부위를 환하게 봤는데 보고 나서 이제는 검사가 끝나면 바륨이라는 조영제는 빨리 몸속에서 나가는 게 좋아요. 그게 만약에 계속 고여 있으면 뭐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변비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럼 이때 바륨이 검사 끝나고 깨끗하게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수분을
많이 먹어줘서 바륨이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의미 기억을 하실 것. 자, 먼저 정맥신우 촬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맥신우 촬영. 자, 정맥신우 촬영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보는 검사입니까? 정맥신우 촬영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그죠? 신장, 방광, 요도 요런 쪽을 집중적으로 비뇨기계 쪽에 혹시 문제가 있나 보는 검사를 정맥신우 촬영 또는 정맥신우 조영술이라고 있어요. 이때 조영제를 쓸 거야. 조영제를 쓸 거고, 이때 조영제는 마법의 약처럼 돼서 그 부분을 훤하게 보는 검사니까 이 검사할 때는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금식합니다. 금식도 하고 관장도 하고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신장, 요관, 방광 이런 데를 보는 검사를 정맥신우 촬영, 정맥신우 조영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윤 관장은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금식하죠. 금식하죠. 그럼 이때 금식하고 관장까지 할 건데 바륨을 써서 어느 부분을 보는 겁니까? 직장, 그리고 또 S자, 결장, 이 부분에 혹시 암이 있나 또는 종양이 있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나 보는 거를 바륨 관장, 바륨 조영술이라고 했죠. 이거 하는 거. 그리고 이 바륨은 빨리 검사 끝나고 나서 나가야 되니까 변비 생기면 안 되니까 수분을 먹어줘서 바륨을 배출을 도와준다는 거 했었었죠. 그 다음에 상부위장관 촬영이라고 했는데 상부위장관 조영술입니다. 얘도 먹는 바륨을 먹어서 어디를 보는 거다? 식도라든지 위라든지 또는 십이지장까지 있죠. 십이지장까지 상부 쪽을 보는 거야. 그래서 식도나 위나 십이지장 이쪽 부분을 보는 검사가 상부위장관 촬영 조영술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위내시경 검사,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죠. 그럼 여러분 3번에 있는 상부위장관 금식 그 촬영도 어떻게 하죠? 금식해. 그 다음에 위내시경 검사도 어떻게 합니까? 얘도 금식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에서 어떤 회사원이 흉통이 있고 호흡이 힘들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또는 흉통이 있다. 여기서 흉통이 있다. 이런 말하면 이 환자에게 어떤 검사를 의뢰하는 게 좋겠습니까? EKG 심전도 의뢰하겠죠. 그럼 이 심전도는 금식합니까? 금식 안 해도 됩니까?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거. 금식 안 하는 거에 속하죠. 그 다음에 6번에 기관지 내시경. 이거는요. 기관지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 넓어져 있는지 좁아져 있는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이 검사 금식합니까? 안 합니까? 금식합니다. 그리고 검사 끝나고 나서도 구개반사, 구역질 반사가 돌아올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금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 음식물 같은 거 잘못해서 주면은 호흡곤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 직후에 제일 중요한 간호가 뭡니까? 이래 말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합니다. 괜히 그 구개반사 안 돌아왔을 때 그 음식 같은 거 줘서 기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호흡곤란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대장내시경이라는 것도 있죠. 자, 대장내시경을 할 때는 환자가 대장이 깨끗하게 빨리빨리 비워져야 되니까 3일 전부터는 씨 있는 과일 같은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잡곡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래서 흰죽 같은 게 좋아. 대장이 깨끗하게 장을 비워야 되니까. 그리고 단단한 섬유질 같은 거 어떻게 한다? 피한다는 거.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세 이상에서는 대장내시경과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있죠? 2번에 있는 바륨 관장 있죠? 이 둘 중에서 어떤 거 할래요? 물어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8번에 자기 공명 영상, 이건 뭔데요? MRI 같은 경우는 금속 물질이나 자성으로 된 물질을 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공간이 전부 다 자석으로 된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검사를 할 거니까. 그래서 금속 물질 같은 거
차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귀금속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다 제거하고, 신용카드 같은 거 다 제거하고, 머리핀 금속 같은 거 다 제거하고, 자석 물질을 피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흉강천자, 능막천자, 이거는 주로 왜 하는 겁니까? 안에 흉강 쪽에 뭔가 분비물이 찼다든지 이런 것을 빼려고 할 때 하는 거죠. 그럼 이 검사할 때는 어떤 자세 합니까? 앉은 자세로 좌위나 반자위 상태로 해서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검사가 흉강천자입니다. 주로 어떤 증상이 있었을까? 호흡이 힘들겠죠? 호흡이 힘든 환자들한테 이렇게 흉광에 능막 분비물 같은 걸 빼기 위해서 하겠죠. 그 다음에 10번에 복수천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세로 합니까? 반자위. 반자위라고 너무 많이 한 번에 다 빼면 안 되고, 한 번 뺄 때 1500cc 이상 빼면 안 돼. 한 번에 많은 양을 확 빼버리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흉강천자 때 최대량은 1500cc 이상 빼면 안 되고, 어떤 자세로 해서 뺀다? 반자위를 해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추천자는 언제 합니까? 뇌척수액. 뇌척수액에 무슨 검사를 한다, 뇌척수액을 뺀다, 이런 말 할 때는 요추천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요추천자 할 때는 몇 번에서 합니까? 3번과 4번, 3, 4번 사이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무슨 자세? 새우등 자세로 하고 나서는 앙와이를 해주죠. 왜? 뇌척수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두통, 동통 이런 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추천자 하고 나서는 앙와이를 취해준다라는 말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검사 중에서 위내시경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 위내시경 검사는 왜 합니까 하면은 요런 증상, 소화불량, 식욕부진, 대변 자멸 숨어있는 피, 체중이 빠진다. 자, 여기서 가장 포커스는 상복부의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런 말이 나오면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고, 검사 전에 금식하죠. 그 다음에 금연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트로핀 같은 거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트로핀 투여는 참고로 하셔도 되는데, 아트로핀을 투여하는 목적은 여러분 아까 했잖아.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분비물을 감소시키려고. 그 다음에 위내시경 할 때 모관이 너무 아플 수 있어. 그럼 국소 마취제, 리로카인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내시경 할 때는요, 의치 빼야 됩니다. 의치 제거하고, 할 때는 무슨 자세 한다? 좌측위를 취한다는 거. 위내시경, 위세척 하면 무조건 좌측이 한다. 그리고 금식한다. 기억하실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욕입니다. 여러분, 목욕. 자, 목욕에서 아까 침대에 누인 채로 목욕하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침상 목욕. 환자가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다음에 환자가 움직일 수 있다면 통목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욕 중에서 알코올 목욕이라는 거는 어떤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하는 목욕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하는 알코올 목욕은 반드시 치료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의사 지시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더라도 얼굴은 닦지 마. 그리고 알코올은 70% 알코올은 너무 세요. 30에서 50% 알코올로 써라. 그리고 알코올로 닦아준다면 보통 열이 날 때 하잖아요. 그럼 열이 날 때 할 때 머리는 차갑게 얼음 주머니, 발은 어떻게? 따뜻하게. 요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그 다음에 목욕하고 나서 체온을 다시 재야 되는데 몇 분 있다 재자? 30분 뒤에 재자. 그러나 알코올을 쓰지 마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죠. 알코올 쓰면 안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다? 노인 환자, 그리고 피부병 환자, 그리고 개방성 상처, 욕자, 개방성 상처 막 벌어진 상처죠. 왜 안 돼? 여러분이 경험해보면 되겠죠. 발라보면 돼, 오늘 집에 가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자리가 막 쓰라리고 자극을 받아서 안 되겠죠. 안 돼. 그 다음에 구강간호에도 알코올은 안 쓴다는 거. 자, 결론, 알코올을 안 쓰는 경우는 노인 환자, 피부병 환자, 개방성 상처나 욕장 환자, 구강간호 이런데 알코올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치료적 목욕 중에서 두 번째는 중요한 거 좌욕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알코올 목욕, 좌욕 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좌욕은 왜 합니까? 그러면은 염증을 줄어들게 하고 우열, 피가 쏠리는 걸 막고 소변도 잘 안 나올 때 여러분 좌욕하면 잘 나오죠. 그리고 치질 이런 상처 치유 촉진하면은 좌욕이에요. 물은 어느 정도 받아? 2분의 1. 그리고 물의 온도는 40에서 43도. 엉덩이는 담글 것, 쪼그려 앉지 말 것. 그 다음에 할 때 5분에서 10분, 하루 3, 4회.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 허약감, 피로감 생길 수 있으니까 혼자 두지 말 것. 수유 후에, 용변 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소양증입니다. 여러분, 소양증. 자, 소양증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중조 전분 목욕. 중조 목욕, 전분 목욕. 그 다음에 홍역 아이들 가려울 때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거 있었죠. 소양증하고 관련 있죠. 그리고 가려울 때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안 좋아. 미온수. 그 다음에 긁으면 안 되니까 팔꿈치 보호대. 어린애들이란 말이면 소아들이라면, 그러면 어른이라면 뭐를 해줄까요? 장갑 보호대. 그죠? 그리고 더우면 더 가렵죠? 서늘하게. 옷이 꽉 조이면 더 가렵죠? 헐렁하게. 소양증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칼라민 로션이란 것도 있죠. 수두 아이들 발라주는 칼라민 로션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또 중성의 노인들 뭐 건조하거나 아토피 아이들이라면 중성의 스뷴성 비누 이런 것도 있었죠. 스뷴성 비누를 발라준다. 그리고 이때 아토피 아이들이나 가려울 때 뭐 파우더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열이 많은 환자는 어떻게 한다? 탈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수분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한 3000cc 정도는 돼야 증가시켰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3000에서 3500cc로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아까 열이 나거나 할 때 미지근한 물을 쓴댔으니까 미지근한 물로 스폰지에 적셔서 물을 적셔서 닦아주는 미온수 스폰지 목욕은 그냥 주화장창 하루 종일 닦아주는 게 아니라 20-30분 이상 초과하지 않게 닦아라. 그리고 배는 닦지 마라. 왜? 배는 차가우면 배앓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오한을 호소한다면 어떡한다? 중단합니다. 환자가 추워하면 중단하라. 그 다음에 몇 번까지만 닦아라? 3번까지만 반복해서 닦아라. 그 다음에 어느 부분부터 하냐면요. 손발 끝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끝에서부터 중심 쪽으로 할 거야. 손이나 발 끝에서부터 해서 사지 중앙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몸통 쪽으로 갈 거야. 특히 어느 부분을 닦을 때 더 집중적으로 많이 닦아야 되냐면요. 열이 빨리 떨어지려면 혈관이 굵은데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부터 닦아라. 예를 들면 겨드랑이 또는 사타구니, 서해부, 경정맥, 목 쪽 이런데. 그래서 겨드랑이나 열 날 때는 겨드랑이나 목이나 사타구니나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닦아주면 열이 훨씬 빨리 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운 물 주머니입니다. 여러분, 더운 물 주머니를 대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통증도 감소되고, 그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순환이 증가되면서 염증도 우열도 다 막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이런 더운 물 주머니를 하지 마세요 하는 경우도 있었어. 맞나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염이 있을 때는 염증이 심해지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중수돌기염, 이염 중이염, 그 다음에 치주염, 치아에 염증 생길 때, 그리고 원인 모를 복통은, 이때 원인 모를 복통은 예를 든다면 충수염 같은데, 그럴 때 모르고 원인을 모르는데 충수염일 수도 있는데 더운 물 댔다가 염증이 심해져서 뻥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혈 안 되죠. 개방성 상처는 여러분 순환, 의식, 감각장애 이 전부 다 이거는요. 열도 안 되고 냉도 안 돼요. 열도, 냉도 다 안 돼. 개방성 상처, 순환장애, 의식장애, 감각장애 있으면 화상 입을 수도 있고 차가운 걸 대면 동상도 입을 수 있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운 물 주머니를 들 때는 화상 같은 게 걱정되니까 치료하기 전에 피부 보호를 위해서
광물성 기름인 바셀린이나 이런 걸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주머니 있죠? 그리고 피부 사이에 수건이나 천도 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열과 냉을 적용할 때는 최대 30분 정도 적용하라. 최대 30분, 30분만 해라. 왜냐하면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열과 냉은 어떻게 한다? 의사 지시가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기본 간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임종의 단계입니다. 임종의 단계. 자, 임종의 단계는 순서를 물을 수도 있지만 각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나는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또는 여러 병원을 다시 돌아다니고 막 여러 군데를 검사를 또 하고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무슨 단계요? 부정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에서 스트레스 방어 기제에서도 부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 그러다 분노하고, 그 다음에 협상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신다면 여한이 없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거래하는 거죠. 뭐뭐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딜하는 거, 협상.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우울,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환자가 심장과 폐가 멈추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할 거야. 2023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 환자 임종하셨습니다. 사망 선언이 있으면 뭐를 합니까? 사후처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사후처치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빨리 사체가 경직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죽었다면 눈을 빨리 감겨주는 게 중요하고, 사지가 구부러져 있다면 사지를 빨리 펴지 않으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듯하게 눕히고 사지를 똑바로 한다는 거, 그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임종을 앞둔 이런 환자들이 전혀 치료가 안 된다면 그런 환자들한테는 호스피스 간호라는 게 있죠. 호스피스 간호는 증상을 조절하는 거지 치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아시죠? 통증 관리,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과 영적인 부분까지 도와주는 게 호스피스라고 하겠습니다.